먼저 첫 번째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분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인데요. 유튜브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도 이미 유명하시죠. 이번에는 2024년 경제전망 그리고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멋진 강연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광석 연사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바로 이렇게 인사드리고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 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마 조금 오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특별히 한 5분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히 24년 경제전망 이 주제로 강의안을 준비를 했지만 이 강의안 자체가 대략 한 2시간 분량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다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는 없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좀 요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다. 이 자리에까지 온 이유가 요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다. 이런 어떤 니즈를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그걸 반영해서 강연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손을 아마 가장 먼저 손 드신 분께 선물을 좀 이미 준비가 돼 있는데 예, 가장 먼저 손을 드셨어요. 예, 선물 나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한번 질문을 마이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혹시 하나 더 있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주식이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시장이 불분명해서 네, 굉장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부터 장기 채권을 좀 분할해서 하는 전략은 어떤가 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또 미국의 어떤 전문가 장기 채권이 더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계셔서 지금부터 분할해서 들어가면 괜찮을지 한번. 네, 지금까지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 23년 전망서를 낼 때 현금 보유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현금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함 있으실 텐데 채권 투자 여부에 대해서 이따가 금리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자 코멘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셨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또 나는 이런 질문이 있다. 예, 아마 2등으로 손 드신 분이 앞에 계십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책 받으신 분은 이따 끝나시고 제가 성함까지 적어 드릴게요. 사인은 미리 해놨는데 이따가 끝나고 성함 써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교수님 강의 유튜브 되게 잘 보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재작년이죠. 10월 저점이랑 뭐 반도체 상승이랑 이런 거 다 맞춰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좀 그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면 잘 따라가요. 그렇군요. 제가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저점이 2022년 10월이다. 그 밑으로 떨어지긴 어렵다. 반등은 하긴 하지만 반등세가 강할 수가 없어서 2500선에서 계속 맴돌 것이다. 이렇게 아마 1000번 이상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의 주식시장의 흐름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 주셨으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왠지 짠 것 같아요, 저랑. 짜고 이렇게 앉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한두 분만 더 들어볼까요? 예, 한 분 먼저. 네, 감사합니다. 유튜버 강의를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후에 예, 안전하게 자산관리를 배우고 어떻게 바뀝니다. 네, 그런 거 듣고 싶어서 물론 기존에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후, 나는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될까?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고령 사회고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득으로서 노동으로 돈 버는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월에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 경제 전망의 저자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24년 전망서가 곧 출간됩니다. 그래서 24년 전망서 그 책의 내용으로 먼저 여러분들께 좀 프리뷰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시작을 할 때 이 그림과 함께 시작해 보고 싶었어요. 사실 24년 전망서의 책의 시작도 이 그림과 함께 시작됩니다. 4명의 맹인이 누군가에 의해 안내받고 있는데 그 4명을 안내하는 자도 맹인이에요. 1568년에 독일에서 그려진 이 그림은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맞게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나를 안내하는 자가 제대로 안내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 또 나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될지,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자산관리 관점에서도 내가 스스로 경제에 눈을 뜨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최근에 만났던 이 물가가 정말 이례적인 물가예요. 근데 왜 재테크 시간에 물가부터 얘기하느냐? 나는 부동산 얘기하면 좋겠고, 채권 얘기하면 좋겠고, 주식시장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물가와 관련됩니다. 물가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 금리가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나머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자산시장의 향방은 물가가 결정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금리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은 곧 물가 어떻게 될 거예요? 라는 질문이에요.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그건 곧 역시 물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물가라는 변수, 금리라는 변수, 환율이라는 변수, 주식시장이라는 변수, 부동산 시장이라는 변수, 채권 시장의 변수, 이 모든 게 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갑니다.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제가 매일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눈을 뜨셔야 되는데, 그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될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물가라는 거예요. 물가가 이례적으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무엇을 도입합니까? 그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례적인 긴축 통화 정책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높은 금리의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왜죠? 두 가지 경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요. 물가는 뭐예요? 물건의 가격입니다. 근데 금리는 뭐죠? 금리는 돈의 가치예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겠죠. 물가와 금리는 어떻게 가기 때문에? 역행 때문에 물가가 너무 높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돈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는 10,000원 가지고 순댓국 한 그릇 먹었지만 올해는 10,000원짜리 가지고 순댓국을 못 사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뭐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은 물건의 가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돈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금리를 끌어올리면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돼요. 투자를 못 해요. 소비자가 소비하기가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돼요. 그러니까 부담되니까 당연히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위축돼요. 가계의 소비 규모가 위축돼요. 투자와 소비를 더하면 뭐죠? 그게 내수예요. 세계 각국의 내수가 줄어요. 금리를 끌어올리면 뭐 한다? 내수가 위축된다. 세계 각국의 내수가 위축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이 위축된다.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총수요가 줄어든다.
수요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죠? 가격은 잡힐 수 있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자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과일 가게 사장님이에요. 사과 가격이 비싸요. 근데 사과 가격을 만약에 떨어뜨린다라고 한다면 왜 가격을 떨어뜨릴 겁니까? 안 팔려서죠. 안 팔려서. 그죠? 안 팔릴 때 가격을 떨어뜨리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안 팔리면 가격을 떨어뜨린다. 수요가 부진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고물가 생활, 고물가 시대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을 설명드렸어요. 가치적인 측면. 두는 경로. 경제의 순환 경로라는 측면에서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례적인 고금리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금리는 정말 역사상 이례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끌어올렸단 말이죠. 역사상 이례적인 수준으로 강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고금리 시대에 우리는 놓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례적인 통화 정책이 가동된 배경이 뭐죠? 이례적인 물가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를 좋게 놔둬야 돼요? 경기를 나쁘게 만들어야 돼요? 경기가 나빠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물가가 잡히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려서 나쁜 경기를 유도하는 겁니다. 유인된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오면 돼요, 안 돼요? 통화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 경기 침체가 안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오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경기 침체가 와야 뭐가 잡힌다? 물가가 잡힌다. 자, 그러면 이 경기 침체가 와야 물가가 잡힌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끌어올린 이유는 적당한 경기 침체를 유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되셨죠? 앞에 저와 함께 질의응답을 나눴던 그 대주제가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 혹은 금리 뭐 이런 주제인데 그게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물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물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가는요, 보시는 것처럼 9.1%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가 지금은 3.0%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7월, 8월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에요. 이 반등할 때는 소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대규모 파업이 전개되다 보니까 임금 인상 압박이 돼야 안 돼요? 또 돼요. 그리고 파업이 종료가 안 되더라도 생산 차질이 있고 그러면 부품이나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있고 그러면 부품 가격,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돼요. 세 번째는 미국의 또 유럽의 엘니뇨가 시작됐어요. 강한 슈퍼 엘니뇨가 시작됐어요. 그럼 엘니뇨가 시작됐다.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가뭄이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농작물 공급이 어때요? 부족해져요. 그럼 농작물 가격이 어떻게 되죠? 밀, 콩, 옥수수 가격이 어떻게 되죠? 다 올라요. 그러면 23년 6월까지는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가가 잡히는 것 같았는데 23년 6월 이후에는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히는 것 같다. 이런 물가 기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적끈적한 물가.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구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 구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할 만한 시점이 당장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토록 최근 한 2년 동안 23년 연내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가 없다.
기준금리 인하는 있을 수가 없다.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시는 것이 훨씬 적절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스탠스는 이 끈적끈적한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물가가 나름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이 근원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러나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물가 다 잡은 거예요? 자, 물가 다 잡았다의 기준이 뭘까요? 목표 물가가 무엇일까요? 한번 손 들고 답변하신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책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물가. 되게 형이상학적으로 말씀한.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중앙은행은 자국 경제에 가장 적절한 물가 상승률이 몇일까를 논의하고, 그 논의된 결과로 목표 물가를 선정해요. 그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그 물가 상승률까지 떨어지면 물가 잡혔다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목표 물가가 미국의 경우에는 몇 퍼센트죠? 2%인 거야. 2%. 근데 보시는 것처럼 특히 근원 물가를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이 나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2% 목표 물가에 부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 물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지금 추정키에는 24년 상반기까지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물가가 안 나타날 겁니다. 다른 말로 목표 물가에 도래되는 시점은 24년 하반기로 미뤄지는 겁니다. 하반기 혹은 25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물가가 아예 new regime, 새로운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new regime. 새로운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물가가 새로운 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고금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체제가 되는 거예요. 고물가 상황이 안 잡힌 채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4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24년 하반기쯤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 스탠스를 가늠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거기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관점에서 제가 의견을 드리면, 제가 드렸던 말씀들은 제가 생략하고요. 주식시장 관점에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상당히 선행하죠.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집중되는 구간, 아마도 11월 정도가 될 거예요. 11월 정도가 되면 FOMC 회의가 있겠죠. 그때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해석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시중에 돈이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없구나, 라스트 댄스구나 하는 믿음을 강하게 갖게 되는 구간이 11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FOMC 회의 결과를 여러분 주목하셔야겠죠. 첫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지금은 가능성은 그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24년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있다고 한다면 24년 상반기 끝자락, 대략 2분기 정도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곧 기준금리 인하하겠네. 그죠? 그럼 기준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그 강한 믿음이 집중될 때, 그때쯤에 다시 시장의 돈이 어떻게 이동할까요? 주식시장으로 조금은 더 강하게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거예요. 특히나 24년 2분기 정도가 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끝났구나 하는 마음은 강하게 먹겠죠. 불확실성이 해소되죠.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은 해소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은 끝났는데 금리 인하가 곧 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돈을 이동시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은 돈의 이동 그 자체예요. 돈의 이동이 언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가, 언제 은행으로 돈이 유입되는가, 이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23년까지는, 특히 중반까지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은행으로 돈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한산해요. 부동산 시장이 한산한 겁니다. 여러분은 굳이 주식시장으로 돈을 유입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돈의 이동을 관찰하시면 돼요. 부디 그 돈의 이동은 나의 돈이 아니에요. 자산가들의 돈이에요. 자산가들의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관찰하셔라. 그게 재테크 관점에서의 경제 전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해가시죠? 그걸 가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긴축의 시대 때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시나리오를 그려보신다면, 이런 우당탕탕한 구간에 굳이 내가 위험적으로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동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대를 구분한다면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런 위협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가늠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부동산 시장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코멘트 드린 것 같고, 부동산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부동산 시장, 신뢰가 안 된다면 다 같이 둘 중에 하나에 손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여러분 손 드시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아시겠죠? 지금 집값이 이미 바닥 찍고 반등세로 전환된 상태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다. 아직도 바닥을 향해 집값은 내려가고 있다. 아직 반등하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값은 이미 반등한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내리시고요. 아니다. 집값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지금 주위를 살펴보셨다면 느끼셨지만 대략 7대3입니다. 7 정도는 반등했다고 믿고 계시고 3 정도는 반등 안 했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믿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손든 그 현상이 딱 정확히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말해줍니다. 10개의 집이 다 반등한 게 아니에요. 7개 정도가 반등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3개의 집은 아직 반등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집값만 보니까 우리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집값 반등했다고 그러지? 저 통계 잘못된 거 아니야? 나의 집값만 보니까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손드신 이유는 주로 나의 집값을 기준으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내가 전세에 월세를 살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의 값,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집의 값을 가정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먼저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집값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집값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봐야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시고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집값을 봐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집값의 반등은 뭐를 뜻할까? 10명의 학생이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10명 다. 그때가 언제예요? 2022년 10월, 11월, 23년 1, 2월까지 10명의 학생들이 성적이 다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다가 한 명의 성적이 반등합니다. 그게 23년 5월이에요. 그리고는 6월 들어서 3명이 반등해요. 아직은 시장이 반등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명이 반등하고 7명이 반등하면 그 부동산 시장은 반등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반등한 거예요. 그렇게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나의 집값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22년 6월부터 23년 4월까지의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데 강하게 떨어지다가 이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조작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통계를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반등한 게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그리고는 강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등이 반등해서 지금 이 시간 기점으로 반등한 지역이 반등하지 않은 지역보다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반등했다고 할 수 있어요? 반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반등의 의미예요. 우리 동네 집값은 아직 반등 안 했는데요. 우리 노원구, 중랑구 집값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그게 반등한 거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반등한 겁니다. 이런 숫자들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죠. 제가 23년 전망서에 23년 중반까지는 집값이 떨어지다가 23년 중반 이후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다. 정확히 그렇게 쓰여져 있죠. 책 받으신 분 확인해 보세요. 313페이지인가 그렇습니다. 집값이 22년, 23년 계속 떨어지다가 23년 중반쯤에 등락률이 0을 통과해서 올라가죠. 반등 전환한 거예요. 하반등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특히 서울의 기준으로는 7개 지역이 반등했고 3개 지역은 아직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8대2인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는 6대4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는 아직 반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체감이 지표랑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죠? 그 다름을 인지하고 왜 지표는 그렇게 움직이는지. 근데 그 시장의 모습은 뭐예요? 지표인 거예요. 나의 체감이 시장일 리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시장을 판독해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다소 기술적 분석으로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만큼은 기술적 분석이 매우 유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동안 저금리 때 오를 때 오르죠? 한동안 고금리 때 내리죠? 근데 왜 아직도 고금리인데 올라갑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거시경제 변수들이 완전히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드린다면 주택담보대출금리 정점이 언제일까요? 22년 10월입니다. 그때 집값 하락률이 가장 강하게 떨어졌던 구간이에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이제 떨어지죠. 그러면 아까 제가 뉴 레짐을 따라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뉴 레짐, 새로운 체제, 새로운 고물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 레짐이라는 표현을 제가 24년 전망서에 썼거든요. 뉴 레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지금 고금리라고 생각하세요? 저금리라고 하세요? 한번 손 들어볼게요. 지금은 고금리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예, 내리시고 지금은 저금리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별로 없으세요. 지금 왜 고금리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금리가 제로금리였기 때문에요. 2020년, 21년. 그때 경험했던 금리가 나의 금리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비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금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금리 기조가 22년 이후에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24년까지 고금리 기조가 계속돼요. 그러면 최근에 내 경험은 뭘로 바뀌어요? 고금리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3.5%의 우리 한국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이런 걸 새로운 뉴노멀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해가시죠? 심지어 시중금리는 이미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2년 10월이 정점이고 그 이후에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심지어 우리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 미국이 5월부로 집값이 반등해요. 지난 5월. 미국보다 금리의 레벨이 높은 영국이
역시 5월 들어 집값이 반등이에요. 그것은 이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제로금리에서 3%, 4%로 막 올릴 때, 그때는 불안하고 긴장감이 커지지만 이 금리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더 이상 금리 인상할 일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움직일 사람은 먼저 움직이는 거죠. 돈의 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놓고 상승론자도 있고 하락론자도 있는데, 상승론자, 하락론자 둘 다 마찬가지, 중요한 표현 해드릴게요. 둘 다 마찬가지 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그 금리인 건데, 또 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되고 있다. 좀 다소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투자화되고 있다. 투자화되고 있다 보니 부동산 시장도 원래는 후행 변수였어요. 최근에는 동행 변수에 가까워지고, 일부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일부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선행적인 경향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뉴 레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아예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게 새로운 체제가 되고, 그게 고착화되고 새로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뉴 레짐. 네, 감사합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기술적 분석 말고 기본적 분석을 또 해드려야 되는데,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분명 수요와 공급일 겁니다. 그럼 수요 측 변수들을 막 보여드려야 되고, 공급 측 변수들을 막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 못 보여드려요, 시간 관계상. 그런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집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요? 집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겁니다. 맞죠? 집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 뭘까요? 그게 미분양주택 건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다 그러면 매월 말일날 발표되는 미분양주택 건수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마침 오늘 오후 3시에 미분양주택 건수가 발표됩니다. 저는 당연히 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 미분양주택 건수가 발표될 때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는데, 보세요. 20년, 21년에 미분양주택이 급격히 감소하죠. 이때 집값이 급등하는 겁니다. 22년에 미분양주택 건수가 급격히 치솟죠. 이때 미분양주택 건수가 급격히 치솟을 때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점 찍죠? 이 정점 찍을 때 매매가격 등락률이 역시 바닥을 찍습니다. 이때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또 정점이에요. 수많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톱니바퀴를 이루어서 같이 돌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수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가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물가랑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를 봐야 됩니다. 근데 미분양주택 건수가 75,000호에서 63,000호로 5연속 감소했고요. 오늘 3시에 발표될 미분양주택 건수는 저의 판단으로는 역시 또 한 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가마솥과 같아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또 떨어지고 그래요. 한동안 뜨거워지면 한동안 안 식어요. 가마솥과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분양주택 건수가 오늘 오후에도 발표가 될 텐데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보세요. 3시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뭔가의 움직임을 하셔야 되는데, 그 뭔가의 움직임을 하나는 하셔라 라고 말씀드린다면 미분양주택 건수가 어떻게 나올지를 보셔야 된다, 그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의견을 이제 정리하고 여러분들께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채권 시장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먹는 구간, 그런 구간이면 채권 금리가 그 이후에는 더 올라가기 어려워요. 사실 지금도 상당히 고점에 가까운 구간인 겁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11월 2일 날 FOMC 회의 결과 발표할 때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뉘앙스로 파월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국채 금리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국채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채권 금리의 정점에 가까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채권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팬데믹 경제 위기였고 이걸 경제 위기라고 하죠. 23년, 24년은 경기 침체, 그리고 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됩니다. 장기화되는데 고물가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런 경제를 뭐라고 하죠? 스태그플레이션. 한번 따라해 봐 주실까요? 스태그플레이션. 예, 그래서 24년 경제전망서의 앞부분에 있는 수식어가 스태그플레이션 24년 경제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기는 어렵고 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그런데 물가는 안 잡혔으니 안 좋은 것들만 다 만나서 변신 로봇이 된 느낌? 그러니까 안 좋습니다. 정말 이 안 좋은 경제,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말씀으로 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봐 주실까요? 비머네스크. 예,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때 멀리뛰기 선수 비먼이 등장했어요. 근데 컨디션이 너무 최악이어가지고 억지로 뛰어서 결승전에는 진출을 했는데, 오늘 자고 내일 결승을 치러야 되는데 같이 결승을 치를 후보자를 보니까 지난 금메달리스트, 세계선수권대회 1등, 세계 신기록 보유자, 나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나만 컨디션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와요. 잠이라도 좀 자고 뛰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술을 마셨는데 그 다음날 컨디션은 더 최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한테 저 기권할래요 라고 하니까 그 동료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여러분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너의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이네.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내 마음엔 날개가 달려있어. 그것을 사용해서 힘껏 날아오르라고 하는 조언을 듣고 냅다 뛰었는데 세계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깨지지 않는 신기록이 또 됩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분명 동료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분명 23년, 24년 경제가 정말 최악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 경제이겠지만 오늘의 제 강연이 좀 좋은 조언으로 작용해서 부디 최선의 그런 목표하는 성과를 이루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